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작 박사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잠깐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오랜만에 뵈니까 좀 많이 늙었죠. 제 모습이 이대로입니다. 장 박사한테 예의 참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요즘은 조용하게 지내죠. 내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임상 지원하고 회사 운영하고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이영작이 본 대한민국 정치 2018년에 출간한 책이죠. 네. 저한테 주셔서 읽어봤는데 핵심을 요약하자면은 정치는 좌익이고 경제는 우익이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익 좌익이라기보다 정치는 좌파고 네. 그 다음에 경제는 우파다. 그리고 또 좌파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획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우파는 자유를 얘기하고 또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와 정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자유. 네. 그것은 경제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살게 하자는 것은 정의고. 네. 그래서 그 정치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있는 거고, 경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됩니다. 정치가 좌파 지향이라는 거는 정치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항상 좌파예요. 정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살면 정치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이렇게 층이 있고, 사람이 가난한 사람하고 그런 사람, 그런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그 억울함에서 풀어주는 것을 공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그래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미에서 정치거든요. 좌파는 획일성, 우파는 다양성을 네. 지향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시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정의는 강물처럼 물이란 건 하나 아니에요. 물은 H2O예요. 자유는 들꽃처럼 모든 들꽃은 다 달라요. 네. 모든 들꽃은 자기의 DNA를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그러나 물은 하나고 그래서 정의는 물에 비교가 되는 거고 자유는 들꽃에 비교가 되는 거고 들꽃은 자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 그게 경제. 한국 국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정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정도가 됩니까? 지금 주택 문제가 그렇죠. 주택 문제가 그렇고 일자리가 그렇고 일자리, 주택 그런 것들이 다 아주 경제에 치명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한일 관계나 한미 관계가 악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요.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아무도 오질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지로서의 매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힘들어져요.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그건 전쟁이나 준전쟁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럼 누가 여기 와서 경제를 하려고 그럴까요? 아무도 투자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안보예요. 한국이 안전하다. 한미 관계가 공고하다. 한일 관계가 좋다. 이런 상황이 돼야만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생기지 않아요. 지금 쉐보레니 그런 외국 차들 한국에서 만들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철수한다는 얘기까지도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니까. 그럼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데는 북한을 염두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을 염두에 둘 필요 없이 우리 안보만 공고하게 해놓으면은 한일 관계가 좋고 한미 관계 좋고 그래서 그런 문제만 해결되고 안보가 단단하다 하면 한국 경제는 살아나요. 미국과 일본이라는 보증인이 확실하게 보증을 서주면 된다. 한국 경제는 이런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좌파는 그걸 못하잖아요. 지금 뭐 죽창가 부르고 그러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야 일본에 손 내민다고 저는 악수 안 하잖아요. 미국에는 누가 그 의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공산당 창당을 축하해 준다는 걸 우리는 이해 못하겠어요. 중국 공산당. 네,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온다면 계속 있는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갈 좌파 정권을 지지하겠어요. 그러면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정권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실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잘 살려면 한미관계, 안보가 단단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 경제 문제는 안보 문제만 해결되는 경제 해결되는 거고 그 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관계, 한미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지금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정치 간의 충돌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오토크рат들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를 했는데 그 경제가 노택동태 완전히 망해버린 거네요. 문화혁명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덜이 났어요. 네, 거덜이 났죠. 그래서 등석동 때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주기 시작한 거고 계획 경제에서 자유를 주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가 현재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완전한 자유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것을 중국 정부가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마윈 회사를 그냥 통째로 가져갔죠. 통째로 가져가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바쳐서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유사상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경제는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국 경제는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자유를 주면 공산당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선택은 자유를 줘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를 희생시키더라도 내 권력을 유지하느냐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국민이 먹고 살 수 없게 되면은 자유가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자유라는 것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발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있는데 내가 못한 일을 정부에서 야 너는 이런 거 해. 너는 저런 거 해. 그러기 시작하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발전한 이유는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세계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경제는 한계성이 있는 게 어떤 창의력을 만들어가지고 창의적인 경제를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정부에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한테 자유를 주고 자기 자유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창의력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에는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세계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상상력이에요. 지금 그 누구예요? 저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 보낸다고. 네. 그리고 그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X 만들어서 우주로나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네. 획기적인 그리고 방법도 자기 고유의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뭔가 하면 자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제한받는 경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도대에 구소련이 미국을 잘 받았거든요.
계획경제 계획경제 전성기였죠. 그러나 거기에는 계획경제를 할 때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상상력은 억압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은 계획경제가 아니었어요. 개인의 능력에 맡긴 경제였어요. 궁극적으로 구소련은 경제가 나빠져서 붕괴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이 붕괴한 마대를 보면은 그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인플로전 한다고 그러죠.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도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지배하고 그게 계속된다면은 1990년도에 있었던 구소련의 붕괴가 눈에 보이는 거죠. 경제가 먼저 붕괴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그렇죠. 붕괴가 그렇죠.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가 붕괴되니까 그 결과로 정치가 붕괴되는 거죠. 정치가 경제를 더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획일주의예요. 획일주의가 다양성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럼 이 획일주의를 놔줘야 되거든요. 획일주의를 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는 일당 독재나 1인에 의한 독재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산당 중국 정부가 구소련의 멸망과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서도 경제 개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계획경제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경제였지만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런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부마 사태가 네. 벌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암살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를 굉장히 자유스럽게 풀어줘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경제를 자유스럽게 풀어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6월 항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1987년 정권을 내놓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의 가장 큰 업적 때문에 그렇죠. 그 업적이 결국은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잘 살게 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그걸 억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경제가 나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 79년. 네, 79년대 경제가 굉장히 나빴어요. 경제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선행해서 정치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수출 수입액이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제일 많으니까 중국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노릇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만 중국 자체가 지금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고 있는데, 그 불안한 우리 견인차가 고장이 날 수 있어 우리는 고장이 나는 거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없는 나라거든. 경제라는 건 자유라는 자양분을 먹고 사는 창의력과 자유를 먹고 사는 것이 경제인데,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데 중국 경제 발전에 한계가 있겠죠. 최근에 미국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데이터를 그렇죠. 엄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세계가 세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우리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며칠 전에 그 방송에 보니까 굉장히 미국 정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의 회사를 사가지고 그 정보를 빼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약을 엄청나게 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산업화하는 시기는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고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제를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 고유의 아이디어로 경제를 만들려면 국민들한테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이게 서로 맞물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네. 나는 항상 사람의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윈 같은 사람이 알리바바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개인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영어 선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재벌이 돼버렸다. 근데 그걸 뺏어갔잖아요. 그렇죠.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저, 뺏어갔으면. 아무튼 뭐 마윈이 이제 내게 뭔가 하면은 그 알리바바라는 사업의 아이디어, 그게 상상력이거든요. 누가 근데 어느 사람이 그런 비즈니스를 상상을 해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상상력을 구현시킨 게 알리바바 아니에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미국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빼갈 수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아예 미국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중국은 중국 자기 스스로 자기 고유의 아이디어를 내고 마윈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마윈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체제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가 되면 없으니까. 정치 권력이 흔들린다고 그렇죠. 보는 거니까요. 국민이 먹고 살 수 없으면은 네. 정치 권력은 흔들리게 됐어요. 중국이 역사를 보면은 그 중국 역사는 항상 민중봉기에서 나라가 망해요. 왕조가 그래서 망해요. 오, 그렇네요. 명나라도 그렇고 원나라. 네. 민중봉기에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민중봉기에 왜 일어나요? 왕이 싫어서 아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 결국 이 경제 제재 문제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그래서 자유를 준다는 거는 1990년도에 구소련이 다당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거예요. 네. 그럼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구소련이 와해되면서 뭐 여러 나라들 예, 열몇 개 나라로 다 갈라졌습니다. 갈라져 버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이 구소련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어려워지면 북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그렇죠. 북한이 지금 저렇게 뻗치고 있는 거는 중국의 도움 때문인데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져. 북한의 경우는 그렇다면은 경제가 엉망인데 왜 문제가 안 생기는 걸까요? 뭐 내가 생각할 땐 중국에서 지원해 주니까 물론 아주 그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북한을 뭐 붕괴시킨다 그건 어려울 거예요. 중국이 뒤에서 봐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은 그것의 타격을 북한도 역시 있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없으면은 총 갖다 놓고 막 그냥 노동수용소로 데려가도 그럼 노동수용소에 데려간 사람들 빼놓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90년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 때는 북한 주민들도 몰라서 당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잔인한 정권, 무도한 정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라도 유지하겠죠. 그럼 중국이라는 배후가 있으니까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주고 있는 한에는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북한이 붕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인 방식을 쓴다는 거는 결국 무리를 자행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내파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내부 사정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나는 내 상상력으로 보는 건데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북남 통일한다, 무력 통일한다 그러면서 막 군대 뭐 20만 명 특전단을 만들고 막 그렇게 난리들 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지금 내부의 문제를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럼 북한이 현실적으로 지금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침공을 허락하지 않는 한에서는 이게 안 되고, 6.25가 가능했던 거는 미국이라는 힘이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됐어요. 엑시슨 라인 뒤로 물러서면서 진공 상태가 아니 그건 됐죠. 미군이 다 철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이게 백힘이 됐고, 네. 백힘이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소련에서 미국을 촉구한다면은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가더라도 미국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확신을 김일성한테 줬고, 모택동이가 김일성을 지원해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협상할 때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북한하고 그렇게 협상을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협상 대상이 안 아니에요. 된다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남 무력 통일이라는 그 모토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 모토를 버리는 순간 이혼 정치가 끝나고, 이혼 정치가 끝나기 시작하면 북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남 무력 통일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무슨 협상이 되겠어요. 북한은 무력 통일이라는 목표를 단 한 번도 포기한 포기한 적이 적 없는 없다고 것 보시는 같아요. 거죠. 그렇죠. 근데 DJ는 왜 북한과 협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인 걸까요? DJ는 그러니까 역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을 해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했다. 북한을 정치적으로 자기 권력을 솔리디파이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항상 북한과의 전쟁을 해야겠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팩터가 우리와 적대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과의 화해가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죠. 실수였다고 네, 보시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했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한 것이지, 그 북한의 쪽에 위협이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 거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1952년 6.25 전쟁 중에도 직선제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민주주의를 행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 사람들이 이용했던 거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진짜 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북한은 전혀 팩터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걸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 북한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햇볕 정책은 왜 북한의 외토를 벗기지 못한 걸까요? 햇볕 정책이 뭐예요? 행인이 이렇게 오바를 쓰고 이렇게 웅크리고 가니까 저 사람의 오바를 벌리기 위해서 뭐 바람을 불면 더 웅키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고 햇볕을 쬐주자. 그러니까 많이 퍼주자. 그러면 옷을 벗을 것이다. 배고픈 사람한테 뭘 자꾸 주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도 마음이 풀릴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햇볕 정책인데, 북남 무력 통일이라는 칼을 여기다 숨기고 있는데 오바를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 정책은 근본적으로 실패한 거죠. 오바를 벗으면 바로 무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벗을 수가 본심이 없었던 드러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결국은 햇볕 정책은 실패한 거죠. 보세요. 동서독이 왜 통일이 됐어요? 그 당시에 1989년도에 소련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동독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네,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군사적으로 제어도 할 수 없고. 아니 그 당시에 그 소련군이 거기 있었어요. 네. 동독이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어서 동독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남북통일이 아니고 동서독 통일이. 동서독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힘이 있어야죠. 구소련이 그걸 장악을 하고 있었지만 소련이 경제적으로 붕괴되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은 여기도 동서독이 통일이 그냥 된 거죠. 그러면은 그것 똑같이 지금 북한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중국의 경제가 붕괴되면은, 그러면은 북한은 그 영향을 먼저 받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선행된 건 1989년도에 동서독의 통일이 그 소련의 붕괴보다 선행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89년, 90년 용우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지만, 네. 아무튼. 그는 뭐, 소련으로서는 그냥 할 수 없이 군대 철수한 거죠. 그러면서 뭐, 에스토니아니, 볼틱 3국도 독립되고, 폴란드도 독립되고, 거기 뭐, 공산주의 위성국가란 것들이 다 이제 다 네, 뭐. 오고,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로 돌아가 버려요. 예, 독립국가연합과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네, 네. 심지어는 주둔 비용, 철수 비용은 서독 정부가 또 다 물어주고 코미디 그러니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과정을 안 밟을 수가 있겠느냐. 네,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내 눈에는 보여요. 마무리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슬기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일반 국민한테는 이게 정권이 좌파 정권이 됐건 우파 정권이 됐건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일 관계, 한미 관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중국에 하던 거를 다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북한과는 좀 대면대면한 관계가 되고, 이래서 안보를 탄탄하게 해놓으면 우리 경제는 살아나요. 그리고 이게 좌파가 됐건 우파가 됐건 우리 국민들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않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네. 이영자 기본 대한민국 정치 좀 보세요. 기파랑에서 나온 거. 네, 이영자 기본 대한민국 정치 출판사는 기파랑입니다. 네. 여기에 지난 4년간 조선일보에 쓰셨던 칼럼들. 그렇죠. 칼럼들을 네.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 좀 에디터는 게 아니고 11개의 서브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썼는데, 이건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치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쓴 거니까 조금 이제 시각이 달리죠. 일반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네. 일단 주신 책 저는 열심히 애독하겠습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